네, 지난 시간에는요, 네 번째 과목인 건설 시공학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다섯 번째 과목인 건설 재료학입니다. 건설 재료학에서도 만점을 향해서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81번이 되겠습니다. 미장 바탕이 갖춰야 할 조건이에요. 우리는 미장을 할 거예요. 미장을 하는 데 위해서 기본 바탕이 갖춰야 할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미장층보다 강도라든지 강성이 작을 것. 아니 내가 미장을 바르라는데 내 몸뚱아리에 페인트를 치려고 하는데 페인트보다 강도가 작으면 몸뚱아리에 살아있어 없어. 이건 말이 안 되죠. 쉽게 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장층과 유효한 접착 강도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요. 미장층의 경화, 건조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되고 미장층과 유의한 화학 반응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답은 쉽게 우리가 1번으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해설을 좀 보면 뭐 미장 바탕이 갖춰야 할 조건, 미장층과 유의한 접착 강도를 얻어야 된다든지 미장층의 경화, 건조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될 것이고 미장층과 유의한 화학 반응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미장층의 시공과 적합한 평면 상태라든지 흡수성을 가져야 합니다. 82번입니다. 양질이요. 정말 양질이에요. 우리는 사람도 양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질의 도토 또는 장석분을 원료로 하여 흡수율이 0.1% 이하 또는 제로예요. 사실 거의 없고 소성온도가 약 1230도에서 1460도씨인 점토 제품은 그런데 딱 벌써 0도씨 시험 문제 항상 있어요. 이거는 뭐요? 여러분이 요사이 집에서도 사용하는 바로 밥그릇, 국그릇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수저는 아니고 그죠? 그릇 종류죠. 바로 이게 자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항상 시험 문제 점토 쪽에서 나오는 거는 요놈이 항상 답으로 나온다. 그래서 자기는요. 소성 온도가 1230도에서 1460도로서 흡수율이 거의 0이지만 제로에 가깝도록 만들고요. 내장 타일, 외장 타일, 바닥 타일, 위생도기, 모자이크 타일, 양질의 도토 또는 장석분을 원료로 하여 두드리면 청음이 땅 나죠. 새소리가 나는 걸 말합니다. 독이 섞기도 보면 좋겠지만 항상 시험 문제는 자기가 단골 손님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되고 여기는 전체로 나오지만 온도만 자기의 온도가 얼마냐 또는 흡수율이 얼마냐 이렇게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83번입니다. 83번은 다음 도료 건조제로서 건조가 뭐요? 말리는 재료로서 사용되지 않는 것은 근데 말리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요. 지사지, 연단, 이산화 망간 등인데 나프타는요. 뭐 하냐고 원유를 증류할 때 35에서 220도 끓는 점 보면서 유출되는 탄화수소의 혼합제를 가지고 우리는 또는 혼합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유로 중질 가솔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끓는 점의 범위가 약 성분 탄화수소의 구성으로 보아 가솔린 유분과 실제로 동일합니다. 이 유분 내연기관의 연료의 용도로 특히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될 경우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나프타라 그럽니다. 그래서 건조제가 아니고요. 넓은 뜻으로는 원유를 증류할 때 혈압류, 석탄 등을 건류할 때 생기는 강물속 휘발유를 일괄해서 또는 통칭해서 부를 때 이걸 가지고 나프타라 그럽니다. 이 문제도요. 사실 새로운 재료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합격 날개 은행 문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84번째입니다. 84번은요. 방수공사입니다. 방수공사에 쓰이는 아스팔트의 좋은 점과 양부, 나쁜 점을 판별하는 주요 성질과 우리가 뭔 것은 하는데 여기 답이 뭐요? 마모도예요. 마모도라는 것은 사용했을 때 얼마나 잘 따르느냐 이런 걸 마모도죠. 그래서 방수공사에 쓰일 때는 마모도하고는 하지 않습니다. 침입도라든지 신도라든지 연화점 등을 바로 아스팔트의 양부 판별에 쓰이는 것이고 특히 아스팔트 양부 판별의 주요성 다시 보면 침입도, 신도, 연화점, 가문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모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교재 100쪽에 있습니다. 합격 날개 용어 정의에도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85번째입니다. 85번째 보면요.
우리는 비중이 크고 비중이라는 것은 뭐입니까? 비중은 우리 순수한 물 4도씨일 때 순수한 물 4도씨 1g을 비중 1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비중은 그래 무게를 나타내는 것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비중이 크고 연성이 잘 늘어나고 방사선실에 방사선 차폐용으로 하면 벌써 알죠? 방사선에 방사선 차폐도 들어오지 못하게 방사선을 막는 것은 뭐예요? 유일하게 납이죠. 납은요 비중이 얼마? 11.34로 그래서 이거 주석 철 아니고 답 나왔습니다. 이렇게 납은요 비중이 11.34 크고 34이고 비중이 매우 크죠. 주조 가공성 및 단조석이 풍부하고 열 전도율은 작으나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도 커요. 알카리엔에 침식됩니다. 그러나 송수관, 가스관, X선실, 방사선 차단, 암벽 붙임 등에 쓰이는 것이 바로 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납은요 우리가 사람이 인체에 흡수되게 되면 치명적입니다. 왜? 납은 비중이 11.34잖아요. 근데 사람은 뭐 비중이 얼마야? 물이잖아요. 1이잖아요. 우리 몸에 무게보다 11배가 쫙 들어와. 그럼 사람이 쫙 깔아앉아가 애가 맥을 못 써요. 그러니까 사람 움직이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백증이라고 그러죠. 납은 상당히 중금속으로서 상당히 치명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인체에. 86번째입니다. 콘크리트의 비파괴 시험이에요. 뭐 파괴 시험이 아닙니다. 파괴 시험은 없애버리는 거죠. 비파괴 시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같아. 콘크리트는 방사선 투하 시험을 하죠. 전파 시험도 해요. 침투 탐사인데 침투라는 건 뭐냐고 형광액 뜨는 걸 그래서 발라가지고 침투하는 거. 이거는 금속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표면 경도 시험도 금속에서도 하지만은 역시 표면을 두드려 가지고 하는 방법도 바로 여기서 우리는 콘크리트의 일종의 비파괴 시험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뭐 강도 추정을 위한 비파괴 시험은 강도법, 반발경도시 및 해문법입니다. 초음파법, 복합법, 자기법, 코어 채취법, 인발법 등이 있습니다. 87번째입니다. 아스팔트 접착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예요. 아스팔트 접착제. 아스팔트는요. 아스팔트 접착제는 아스팔트를 주체로 하여 이에 용제를 가하고 강물성 분말을 첨가한 풀 모양의 접착제. 여러분 길거리 가끔씩 보다 보면 이게 바로 쭉 검은 색깔 이렇게 아스팔트 코팅 일종의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아스팔트 접착제입니다. 아스팔트는요. 타일, 시트, 루핑 등의 접착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학약품에 대한 내성이 매우 좋고 큽니다. 넷째, 접착성은 양호하지만 습기를 방지하지 못한다는데 접착성도 우수하고 양호하고 습기에 강합니다. 그래서 도로바닥에 아스팔트 하지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틀렸어요. 그래서 습기에도 매우 강하다. 요 놈이 틀렸습니다. 아스팔트 접착제를 조금 더 보면요. 아스팔트를 용조에 녹여 강물질 첨가한 것으로 아스팔트 시멘트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스팔트 타일, 시트, 루핑, 벨트 접착제로 사용하고요. 펠트. 접착성이 우수하고 접착면이 부드러우면 습기를 막고 어떻게 내화학적인 또 값도 싸요. 네 번째, 건조 속도에 따라 속경성, 중경성, 지경성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88번입니다. 고로 슬래그 분말을 혼화제로 사용한 콘크리트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고로 슬래그. 초기 강도는 낮지만 고로 슬래그는요. 슬래그의 잠재 수경성 때문에 장기 강도가 매우 높은 것이 바로 고로 슬래그입니다. 둘째, 해수, 하수 등 화학적 침식에 대한 저항성도 상당히 큽니다. 셋째, 슬래그 수화에 의한 포졸란 반응으로 공국 충전 효과가 및 알카리 골재 반응 억제 효과에도 쓰는 것이 바로 고로 슬래그가 되겠습니다. 그럼요, 남는 것이 4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슬래그를 함유하고 있어 건조 수축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하는데 슬래그를 함유하고 있어 가지고요. 건조 수축이 어떻게 하면 이게 건조하거나 수축하거나 이럴 때 저항성이 큰 것이 아니고 작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고로 슬래그는요. 장기 강도가 향상되고 수화율을 감소하고 하학 저항성도 향상됩니다. 알카리 골재 반응이 억제되고 초기 강도는 낮고 건조 수축이 크다 하면 여기 알아서
슬래그를 함유해서 건조 수축에 대한 저항성이 갈수록 큰 게 아니고 건조 수축에 대한 저항성이 크나 여기를 말하는 데는 슬래그를 함유하고 있어 건조 수축에 대한 저항성이 굳이 크지는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89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철 금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예요. 비철. 철이 아닌 비철입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나 구리나 납 이런 걸 말하죠. 알루미늄은요. 뭐라고? 알루미늄 Al이죠. 알루미늄 해가 용점이 낮기 때문에 용점이 얼마나 가면 660도예요. 용점이 낮기 때문에 용해 주저도는 좋으나 내화성이 부족하다. 그렇죠. 용해도 잘 되고 주저도 잘 되지만 불에 약하다. 맞죠? 납은요 PB라서 비중이 11.4로 아주 크고 연질이면 전성과 연성이 매우 큽니다. 맞습니다. 구리는요 건조한 공기 중에서는 산화하지 않으나 습기가 있거나 탄산가스가 있으면 녹이 발생하죠. 구리에서도 역시 청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석입니다. SN이죠. 주저성, 단조성은 좋지 않으나 근데 단조성은 좋아요. 인장 강도가 커서 인장 강도가 잘 늘어나요. 작아요. 선재로 주로 사용하지 않아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주석은요. 청백색 강태 주저성과 단조성은 우수해요. 그러나 바로 전성과 연성도 풍부한데 내액성 그 산소나 이산화탄소 작용을 받지 않고요. 유기산에 거의 침식되지 않습니다. 공기 중의 수준이 녹슬지 않고 알칼리에는 천천히 침식됩니다. 식료품이나 음료수용 금속재료 방식 재료로 피복을 사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선재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석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90번 보겠습니다. 90번은요, 유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음 중 특수유리와 사용 장소의 조합이 적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진열용 창. 진열에는 창이에요. 뭐 이렇게 뭐 넣어놨어요. 여기 안에 넣어놨는데 진열용 창에 무늬 유리를 했다. 이쁜 가구것 이쁜 그릇 같은 거 넣었는데 여기 무늬를 넣으면 어떻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봐도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어요. 틀렸죠. 진열용 창에 무늬 유리를 하면 안 되죠. 둘째, 병원의 일광욕실은 자외선 투과 유리를 해야 되고요. 채광용 지붕은 프리즘 유리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형틀 없는 문은 강화 유리를 사용해가 도둑놈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늬 유리는요, 판유리 한쪽 표면에 무늬를 새겨 넣은 유리로 엠보싱 유리 또는 형판 유리라고도 이렇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고도 하고요. 밋밋한 판유리에 장식 효과를 주기 위해 만들어지는 반투명 유리로 롤아웃 공법으로 제어되고 빛이 유리에 새겨진 무늬에 따라 확산되므로 은은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또 반대편으로부터 시선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넷째, 일반 주택의 창문이나 현관 욕실형 건축의 내외장대 실내 칸막이 가구를 비롯하여 호텔, 사무실, 매장, 식당 같은 곳에 간이벽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무늬 유리를 진열장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91번입니다. 건축용 코킹제입니다. 코킹. 코킹이라는 것은 사실 수밀, 유밀을 또 막죠. 코킹제의 일반적인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수축률이 크다. 코킹제를 했는데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수축률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하나만 하죠. 작아야 되죠. 그래서 작아야 틀렸어요. 내부의 점성이 지속되고요. 내산 내알칼리성이 있어야 되고요. 각종 재료에 접착이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 우리 요거도 5-128 은행 문제로 만들어 놓았고 사실 이런 문제는 뭐요? 상식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92번입니다. 콘크리트 종류 중에서요. 방사선 차폐용이요. 우리는 금속으로는 납이 바로 방사선 차폐용으로 주로 사용되지만 콘크리트는 중량 콘크리트가 바로 방사성 차폐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 중량, 묵직한 놈이니 무거우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중량은요, 콘크리트는 차폐용 콘크리트라고 하고 중량 골재를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 주로 방사성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사용 골재는 중적석, 자철광, 갈철강, 사철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93번입니다. 93번은요. 목재의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목재는요. 추제, 가을, 세포막은 가을에 있는 세포의 막은 춘제, 봄, 세포막보다 두껍고 조직이 치면 당연히
추제는 겨울을 준비하기 때문에 봄보다는 두껍습니다. 변제는요, 심제보다 수축이 커요. 왜? 심제는 안쪽에, 변제는 껍데기 쪽이니까 당연히 수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변제는 수심의 주위에 둘러져 있는 건데, 수심이 아니죠. 변제는 껍데기에 수피의 주위에 둘러싸여 있어야 되죠. 둘려져 있는 생활 기능이 줄어든 세포의 집합이다. 근데 바로 변제는 수심이 아니고 수피, 껍데기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 답은 3번이에요. 4번 침엽수의 수지구는요, 수지의 분비라든지 이동, 저장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변제의 특징을 보면요, 변제는 겉껍질에 가까이 위치하여 담색 부분이고요, 변제 부분의 세포는 수액의 유통과 역시 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변제는 심제에 비해서 건조됨에 따라 수축 변형이 매우 심합니다. 내구성 부족하여 충해도 받기 쉬운 것이 바로 변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4번입니다. 94번은요, 자갈을 시료의 포면수를 포함한 중량이 2100g이고 포면건조 내부 포화 상태의 중량이 2090g입니다. 절대 건조 상태의 중량이 2070g이라면 흡수율과 포면 수율은 약 몇 %인가로 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식을 알아야 돼요. 흡수율은요, 절건 상태 중량이에요. 절건 상태의 중량이 약 얼마냐 그러면 2070입니다. 그러면 이 절건 상태 중에 2070분에 그 다음에 포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 중량이 얼마? 2090이에요. 그래서 내부 포면 상태 2090 빼기 다시 절건 상태 중량 2070 빼기 하고 그 다음에 뭐래? 원래 이렇게 딱 갈론하면 더 쉽게 해놓고 뭐냐고 여기에서 몇 %인가 그러니까 100%율을 물었죠. 그러니까 100을 곱하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0.97%가 우리는 흡수율입니다. 그럼 0.9% 흡수율이 0.48은 아니에요. 둘 중에 한 개가 되겠죠. 그럼 드디어 포면 수율을 구해서 포면 수율은요, 포면 건조 포화 상태의 중량분의 수분 중량 빼기 포면 건조 포화 상태의 중량 곱하기 역시 퍼센트는 100을 곱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건 포면 건조 포수 상태의 중량은 2090이에요. 했죠? 그 다음 수분 중량 얼마냐? 전체에 있는 것은 포면수를 물을 포함한 중량 얼마? 2100이니까 2100 빼기 2090 하면 여기도 갈로를 하면 더 쉽게 되고 곱하기 100을 하니까 0.48%. 그래서 흡수율이 0.97, 포면수율이 0.48을 찾으면 답은 3번만 이렇게 됩니다.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이 공식을 잘 기억이 안 난다. 나는 도저히 산수적인 상식이 없다. 이럴 때는 눈으로 번호라도 이렇게 몇 번? 3번이다. 제가 이런 농담도 하나 하죠. 우리는 항상 잘 모를 때는 1번, 4번 찍지 말고 2번이나 3번을 찍으세요. 이런 얘기 합니다. 왜? 컴퓨터는 이진법이죠. 이진법. 1, 2, 3, 4가 4개 있으면 이진법인데 사실 컴퓨터는 이진법 0과 1로 구성돼요. 문제 답의 1번이 1번이면 2번은 2번밖에 못 가요. 3번이나. 그래서 이진법 기준. 그래서 가급적 옛날에는 2번, 3번을 답을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은 슈퍼컴퓨터가 나오고 사실 1번에서 4번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의 원리는 이진법입니다. 그래요. 이건 꼭 맞는 거 아니야. 안 될 때 2번, 3번 찍는 거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교수님 말씀대로요. 다 2번 찍어가 조졌다고. 내가 모를 때 그러는 거지. 알면 또 2번 찍을 필요 없어. 그렇죠? 반드시 참고만 할 뿐입니다. 90단점 5번째는요. 다음 각 미장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미장 정도예요. 생석회예요. 물을 첨가하면 뭐가 돼요? 소석회가 돼요. 맞아요. 우리는 돌로마이트 플러스 때는 응결 시간이 짧으므로 지연제를 첨가한다는데 돌로마이트는요, 공기에서는 기경성이에요. 기경성. 그래서 짧으므로 지연제를 첨가한다. 틀렸어요. 둘째, 셋째, 해반죽은 소석회, 모래라든지 해초풀, 여물 등을 혼합한 것이죠. 그 다음 반수석고는요, 20에서 30분 급속 경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조금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로마이트 플러스 때는요, 수경석이 아닌 기경성입니다. 기경성으로서. 원료는 돌로마이트의 석회암, 모래, 여물 등을 혼합하여 만든 것이 맞죠. 기경성으로 지하실 등 마감해도 좋지 않습니다. 점성이 높고 작업성은 좋아요. 소석회보다 점성이 커서 풀이 필요 없으면요, 변색,
담, 냄새, 곰팡이도 거의 없습니다. 풀을 섞지 않으니까 당연히 곰팡이 없고, 5번째, 석회석보다 보수성, 시공성도 좋습니다. 해초풀을 사용하지 않아요. 7번째, 여물 혼합할 때 건조수율이 커서 수축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것이 바로 단점이 되겠습니다. 96번입니다. 다음 중 점토로 만든 제품이 아닌 것은 흙으로 만든 제품이 아닌 것이에요. 경양 백돌 흙으로 만들죠. 테라코타 흙으로 만들어요. 위생도기 흙으로 만들어요. 파키트리 패널 이거는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 나무인데 주로 이걸 가지고 마루판 용도로 쓴 게 파키트리 패널이죠. 답은 목재 제품이죠. 답은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97번째입니다. 지붕이라든지 일반 바닥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주재와 경화제를 일정 비율 혼합하여 사용하는 이성분형이에요. 이성분형과 주재와 경화제가 이미 혼합된 1성분형으로 나누는 거 가지고 나누는 도막 방수제는 건데 요사이 상당히 많이 쓰죠. 우리는 바닥에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바닥에 농구장에도 이래 쓰는 거죠. 이게 바로 우레탄 고무계 도막제가 되겠습니다. 1성분과 2성분이 나오면 우레탄 고무계 도막제는요. 1964년에 2성분 반응형 우레탄 고무가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도막 방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붕이라든지 일반 바닥에 가장 많이 요사이 쓰는 것이 바로 우레탄 고무계 도막제가 되겠습니다. 98번입니다. 목재 방부 처리법 중에서 압력 용기라 그러면 압력솥을 생각하면 돼요. 압력 용기 속에 목재를 넣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장 신속하고 가장 효과적인 목재 방법은 바로 압력밥솥에 나무를 넣어가 쪄버리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강제로 한다고 해서 가압주의법, 압력을 넣어서 한다고 해서 가압주의법. 이 방법이 가장 효과가 좋고 가장 또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압주의법이 되겠습니다. 특히와 목재의 방부법은 그 외에도 조금 더 살펴보면 도포법이 있습니다. 도포법은 목재 표면에 방부제 칠을 하는 거예요. 도포한다고. 유성 니스, 페인트, 니스, 아스팔트, 콜타를 칠하고요. 침지법은 물에 담그는 거죠. 크레오소트 등의 방부에 물에 담가 산소 공급을 차단시키는 방법이고요. 표면 탄압법 말 그대로 나무를 태우는 거죠. 나무의 표면을 태워서 탄압시키는 법. 가압주의법. 지금 한 건데요. 압력 용기 속에 목재를 압력을 가해 방부제를 주입하는 것으로 가장 효과가 좋고 가장 우수한 방법이 지금은 가압주의법을 쓰고 있습니다. 99번째입니다. 목재 하재 시 목재가 불이 났습니다. 이거 우리는 가연물 하재라고 해요. 목재 하재 시 온도별 대략적인 상태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이게 좀 사실 애매한 문제거든요. 목재는요 100도씨 이상이 되면 분자 수준에서 분해가 돼요. 이제 분자에서 원자로 이제 가는 거죠. 100에서 150도 이상 되면 열 발생률이 커지고 불이 잘 꺼지지 않게 된다는데 사실 이때는요 150도는 안 되고 180도 정도가 돼야만이 열 발생이 커지고 불이 잘 꺼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200도 이상 되면 빠른 열 분해하고 260에서 350도가 되면 열 분해가 가소화돼요. 그래서 목재 수분 증발은 해설은 100도씨에서부터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수성 증발은 180도씨예요. 그 다음 목재의 착화점은 260에서 270을 보는 거고요. 일대 하재 위험 온도라고 하고 그래서 하재 위험 온도가 얼마냐 이것만으로도 잘 시험 문제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연 발화점은 400에서 450도 되면 가만히 있어도 불이 나죠. 그래서 우리 어느 날 갑자기 요사이 2018년 8월 달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우레탄 그 베개에서 불이 나는데 불 원인이 모른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자연 발화죠. 연소에 3요소가 없어도 저마운이 없어도 불이 났으니까 자연 발화. 그 원인이 없는 게 아니고 자연 발화. 400에서 450도 정도 되면 됩니다. 발화 후 10에서 20분은 단시간에 1000에서 1200도 최고 온도를 나타내고 그 후 극기 온도가 떨어져 500도씨 정도가 되면 서서히 불꽃이 사그라들기 시작하는 것이 사실 목재 연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100번입니다. 100번은요. 플라이 애쉬 시멘트예요. 플라이 애쉬라는 말은요. 사실 화력 발전소에 나오는 재예요. 재. 플라이 애쉬 시멘트에 관한 설명은 옳은 것이에요. 옳은 것이. 그래서 수할 때 불용성, 규상 칼슘 수와
뭐 이렇게 생성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쉽게 됐네요. 화력발전소 등에서 완전 연소한 미분 탄화 해분과 포틀랜드 시멘트를 혼합한 것을 우리는 플라이애시를 한다. 이렇게 바로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플라이애시 시멘트의 특징을 조금 더 우리 해설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플라이애시 시멘트는요, 포틀랜드 시멘트에 플라이애시를 혼합하여 그 미분재의 화력발전소에 나오는 연기보다 그 끄름이 생긴 거죠, 일종의. 만든 시멘트로서 초기 강도가 작고 장기 강도 증질이 큽니다. 화학 저항성도 크고 수밀성이 큽니다. 또는 이걸 사용함으로써 워커빌리티가 향상되고 좋아지겠죠. 그 다음 수화열과 역시 건조수습도 적고 매스 콘크리트용 등에 사용되고요. 우리 교재 5-34 플라이애시에 있습니다. 2017년 3월 5일 날도 출제되었던 내용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이번 과목은 5번째 과목인 건설 재료학에서 여러분 이번 시험에 만점을 위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강은요, 6번째 과목, 최종 마지막 과목이죠. 그래서 건설안전기술 6과목입니다. 건설안전기술은 항상 제가 종합장입니다. 종합장에도 완전하게 종합적으로 안전하고 완전한 합격으로 여러분을 명품으로 모시겠습니다.